그 교과서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제막매가라고 하는 작품이랑 이 몸이 죽어가서 그 다음에 동짓달 기나긴 밤 이렇게 세 작품을 묶어서 한 단원으로 해놨어요. 뭐 옛 뭐야 옛 노래 세 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상 이렇게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냥 작품 내부나 뭐 표현상의 특징 이런 거 위주로만 가면 되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학교 시험을 염두해서 지금 이 작품을 뜯어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면은 꼭 건드려지는 게 갈래에게요. 갈래를 비교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후에 할 작품으로는 가사나 이런 거 들어간단 말이죠. 3인곡 이런 거 가사예요, 가사. 가사라고 부르는 갈래가 따로 있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일단 먼저 그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면 제막매가 향가야. 그 다음에 시조들 있는 거야. 그리고 가사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향가, 시조, 가사 요 놈들이 갈래의 특징이 다 달라요. 음. 그러면 대략 감이 오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거 했을 때 막 이렇게 섞어서 야바위 하는 거야. 이 말이 맞게 저 말이 맞게 막 이러면서 가사에다가 향가 특징 집어넣어 놓고 향가에다가 시조 특징 집어넣어 놓고 아니면은 뭐 이제 가와 달리 나는 이런 거 만드는 거고 아니면은 조금 더 지저분한 문제로 만들면 모두 고르시오 하면 되는 거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활용 영역이 되게 다양해요. 학교 시험을 염두해서 갈래를 뜯어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얘기할 건데 이거는 진짜로 딱 시험 기간 때 외워서 시험 보고 잊어버리세요. 네, 몰라도 됩니다. 사실상 그래요. 어. 근데 이제 뭐 학교 시험을 앞두면 어쩔 수 없죠. 예, 향가라고 아까 얘기했죠. 향가. 제목매가는 향가예요. 그 향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도 내가 이 말까지 한다. 신라 시대에 신라 시대 주로 승려나 화랑들이 즐겼던 됐죠? 신라 시대에 주로 승려나 화랑들이 주로 쓰고 즐겼던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은 시조들 나오는 거잖아. 그쵸? 어. 시조 무슨 시대? 이거 조선 시대예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라서 얘기하는 거야, 진짜로.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영역이에요, 이거. 조선시대에 주로 양반, 그렇죠? 말 나온 김에 그냥 미리 얘기하는 거 이게 주로라는 게 중요합니다. 주로. 왜냐면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작품 이 몸이 죽어가서 있죠. 이거는 양반이 쓴 게 맞아. 근데 동짓달 있죠. 동짓달. 이거는 기녀시조예요. 기녀시조. 주로라고 얘기한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양반만 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어. 자, 향가 같은 경우에는 향가 특징이 조금 지저분한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얘를 쓰는 게 지금 우리 지금 내가 나눠준 자료에는 우리말로 써 있는 것만 있는데 시험지에도 그거랑 옆에 이렇게 한자로 쓰여져 있는 거 있어요. 원문은 이렇게 함자가 막 이렇게 써 있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번역본을 이렇게 달아주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네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 얘가 한자 표기가 아니야. 어. 한자로 쓰여진 게 아니라 자 무슨 말을 하냐면 대신에 뭐가 있냐면 한자의 의미나 뜻을 빌려서 표기한 거야. 괜찮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글자를 빌렸다고 했잖아. 차자 표기한 거야. 차자. 차가 빌리다예요. 자가 글자 할 때 자고 글자를 빌려서 표기한 향찰 표기로 되어 있다고. 향찰. 제일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향찰.
됐죠? 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어차피 너네가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볼 때 실제로 읽어나가는 부분은 우리말로 써 있어. 어. 근데 무슨 향찰은 뭐야? 막 이래 버린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향찰로 쓰여진 거라고. 그거를 그 국문학 박사들이 번역을 해놓은 거야, 한번. 음, 됐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 없죠? 향찰 표기로 쓰였다. 이 한자가 아니야. 그렇죠? 한자로 쓰여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자로 쓰인 게 아니라 향찰로 쓰인 거다. 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문에 보시면은 총 10줄짜리야, 지금 이게. 제막매가가. 이게 보시면은 4구체, 8구체, 19채 향가가 있다. 라고 하거든요. 향가가 4줄짜리, 8줄짜리, 10줄짜리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텍스트는 10줄짜리야. 그래서 19채 향가에 해당한단 말이지. 됐죠? 근데 이제 이 19채 향가의 특징이 있어요. 얘는 작품 전체를 3등분합니다. 기, 서, 결, 의 3단 구조예요. 구성. 기, 서, 결의 3단 구성. 괜찮나요? 본문을 그래서 지금 미리 잘라주세요. 3줄, 미안해요. 4줄, 4줄, 2줄. 요렇게 잘라놔요. 괜찮습니까? 이거 꼭 나중에 또 442만 또 써놨다가 나중에 쌤, 442가 뭐예요? 축구 얘기를 했었나요? 막 이러고 있어요. 예전에 진짜로 나 받아본 적 있는 질문이야. 쌤이 수업 시간에 축구 얘기를 하셨나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여기 442라고 써있는데요. 진짜 말문이 막혀가지고. 됐죠? 4줄, 4줄, 2줄 지금 끊어놓으세요, 본문. 위에서부터 4줄 자르고, 가운데 4줄 자르고, 마지막 2줄입니다. 됐죠? 문제 없죠? 자, 그랬을 때, 요 마지막에 있는 2줄 있죠? 요 마지막에 있는 2줄. 요 마지막에 있는 2줄을 낫구라고 불러요. 낫구. 됐죠? 근데 이 낫구라고 하는 부분에 특징이 하나가 있어. 낫구는 첫머리가 반드시 감탄사로 시작해요. 요게 지금 향가갈래가 가지는 특징이에요.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근데 이제 학교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얘네들을 묶어놓은 게 아니야. 향가랑 시조를 왜 묶어놨을까? 이겁니다. 지금 이 영역이 시조갈래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향가의 갈래적 특징이 시조에 영향을 주었다. 됐죠? 그게 이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시조 같은 경우에는 표기 방식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표기 방식은 그냥 우리 그거 한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시조가 지금 보통 3줄로 돼 있잖아. 그렇죠? 그게 지금 초장, 중장, 종장 얘기하죠? 초장, 중장, 종장. 뭐야? 3단 구성이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중에서 종장 있죠, 종장. 종장의 첫머리가 3글자, 3음절로 시작한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영역을, 이 영역을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향과 갈래의 영향이다 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 거예요. 향과 갈래가 후대의 시조 갈래에 영향을 미쳤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추후에 얘기할 거지만 시조 갈래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후대로 가면은 가사가 되는 거거든.
시조갈래가. 그러니까 시조갈래의 또 특징이 가사의 모습에서도 또 보여요. 괜찮죠?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한 거 먼저 좀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없죠. 이건 진짜 갈래에 대한 얘기야. 딱 이번 시험 때만 써먹고 그 이외에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모의고사에서 이런 거 묻지 않잖아. 그렇죠? 체크만 해두시고 본문으로 들어가도 되겠죠? 자, 제막매가부터 좀 체크를 할 거야. 제막매가 우선적으로 짚고 들어가야 되는 거. 죽은 누이, 그리움, 애상감. 이게 이제 정서라는 거죠. 그렇죠? 화자의 중심 정서. 단, 단. 이 정서의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뭘로 넘어가게 되느냐? 재회에 대한 확신과 슬픔을 극복하겠다는 의지 있죠? 이 태도 변화, 정서 변화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 됐나요? 요거 먼저 좀 잡아놓고 들어갈게요. 자, 갑니다. 생사길은 이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이에다가 네모 하나만 쳐둘까요? 이에. 여기에야 여기에. 자, 그러면 여기.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었대. 이라고 하는 곳 있죠. 이. 이승이에요, 이승. 그리고 누이가 죽어서 내 곁을 떠나는 공간이잖아. 그래서 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별의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죠? 자, 이거 누이가 죽은 거를 이미 우리는 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면서 부르는 노래인 거야, 이 노래는. 그러니까 누이가 내 곁을 떠났잖아. 아, 죽은 누이를 보면서 삶과 죽음의 길이라는 걸 내가 지금 인식한 거야. 누이는 죽어서 떠났고 나는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라는 걸 보면서 뭐 했대? 머뭇거렸대잖아. 됐죠? 근데 이 머뭇거렸다라고 하는 표현에 담긴 화자의 정서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두려움을 느꼈다. 괜찮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뭐 이상할 거 없죠. 그쵸? 미지의 영역인 거니까. 원래도 그렇다고 하잖아. 사람이,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모르는 거라서. 미지의 영역이라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두려움이라고 해도 괜찮고 누이가 죽었으니까 애상감이라고 해도 괜찮고 됐죠? 뭐 안타까움 뭐 다 되죠? 상실감 등등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때 나는 간다 됐죠? 나는 간다 말도 못다 이르고 가십니까? 됐습니까? 뭐 가나니 꼴을 뭐 가셨습니까? 가시는군요. 이 정도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나는 간다라는 말도 못했대잖아. 그럼 여기서 떠나는 나는 누구야? 이거 누이예요. 됐죠? 나 죽은 누이. 죽은 누이가 나는 간다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갔대잖아. 됐죠? 아, 유언을 남기지 못함.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됐습니까? 문제 없죠? 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도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강조될 수도 있는 거지. 됐죠? 아까 잘라놨죠, 본문? 이거 첫 번째 장면이었고요. 자, 두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하고 가야 되는 거, 비유적 표현이 많이 쓰인다는 거. 여기 비유적 표현 두 번째 장면에서. 비유적 표현. 또는 상징적 표현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됐죠? 다수가 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어? 원관념, 보조관념, 연결 잘 하셔야 됩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 연결 잘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장면 가보겠습니다.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조금만 내려가서 볼게요. 그렇죠? 조금만 내려가서.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됐죠? 음.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는구나. 현대어부터 일단 읽어드렸어요. 괜찮습니까? 자, 여기까지 잘라놨을 때, 그쵸?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는구나. 됐죠? 뭐. 이게 지금 미지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향찰로 쓰여진 원문이 있다 그랬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텍스트는 요거를 1차적으로 한번 번역한 거야. 중세국어의 모양으로. 근데 이거를 완전 현대어의 형태로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또 한 번. 방금 내가 읽어준 것처럼. 근데 학교 시험지에는 보통 완전 현대어까지는 안 주는 경향이 좀 커요. 요 정도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요 텍스트 정도로 번역해 주는 경우. 근데 한 번 더 현대어로 번역해 주면은 뭐 땡큐지. 그죠? 근데 요거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른 바람이라고 하는 거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그죠? 떨어질 잎, 떨어질 잎에다가 세모 하나 칠게요. 자, 여기까지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그렇죠? 잎이 떨어진다. 하강의 이미지고, 그렇죠? 쇠락하는 이미지고, 생명이 없는 것의 이미지야. 이미지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떨어질 잎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얘는 지금 보조관념으로 쓰인 거고, 그래서 이 원관념이 누구다? 죽은 누이다. 됐죠? 떨어질 잎처럼 죽은 누이. 근데 이른 바람에 떨어졌다고 했잖아. 그죠? 이른 바람은 때에 이른 바람이 되는 거야. 원래 불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그보다 일찍 바람이 불어서 누이의 어, 요절이라는 말 쓰거든요. 요절.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뭐 젊은 나이에 죽음.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 바람 때문에 떨어지는 잎처럼 누이가 죽었어.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한 가지에 태어났대잖아. 그렇죠? 누이와 나는 같은 가지에서 태어난 잎이었던 거야. 근데 누이가 먼저 떨어진 거지. 한 가지는 같은 부모 아래에 태어났다. 그렇죠? 그렇죠? 남매지간, 형제지간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형제, 남매 이 말은 너네가 모를 리 없잖아. 근데 이제 이런 말 써요. 동기지간이다. 동기가 그 말입니다. 동기도 원래 형제 자매를 동기라고 얘기해요. 괜찮습니까? 음. 가는 곳 모르는구나. 그럼 여기 두 번째 장면 설명할게요. 아, 누이와 나는 그렇죠? 같은 가지에서 태어난 잎이었는데 그렇죠? 누이가 이른 바람에 떨어져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다고. 됐죠? 그러면 정서 뻔하잖아. 다시 한번 상실감, 허무감, 됐죠? 무상감 이런 거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자, 지금 첫 번째 장면이랑 두 번째 장면은 정말 말 그대로 다분히 인간적인 정서였습니다. 어, 그렇게 아끼고 친애하던 나의 누이가 죽었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마이너스의 정서들, 됐죠? 그런데 아까 우리 처음 들어갈 때 얘기했죠? 정서 변화 나온다고?
아야에다가 네모 하나 칠게요. 자, 아야. 아까 우리 갈래 특징으로 얘기했던 부분 구조적으로 들어가자면 그죠? 낙구이, 첫머리가 감탄사로 시작하는구나. 그죠? 이거는 이제 갈래상의 특징인 거고요. 19체한가 특징이 보인다. 이런 설명도 되고요. 자, 두 번째. 아야라고 하는 이 감탄사를 기준으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얘기해. 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전부터 많이 봐왔잖아. 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말 많이 봤잖아. 근데 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걸 뭔가 되게 거창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상황이 변했거나 정서나 태도가 변했거나 이거를 시상의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여기도 이 시상의 전환이라고 함은 화자의 태도 변화예요.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자, 미타찰 동그라미에서 만나게 될 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러면 두 번째로 나오는 나는 그렇죠? 정말 화자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우리 나는 간다 했을 때 나랑 다른 거만 잡아놓으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되게 올드한 스타일이에요. 옛날에는 이거 꼭 냈었거든요, 문제를. 옛날에는. 어. 앞에 나온 나랑 그죠? 나는 간다 할 때 나랑 미타찰에서 만날 나랑 주체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냈었는데 요즘엔 조금 올드해서 됐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 미타찰이라고 하는 곳이 미타찰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자, 생과 사이의 길을 이에 있음에라고 했을 때 이라고 하는 곳이 이승이었어. 하지만 이 이승은 이별의 공간이었다고. 그렇습니까? 이 미타찰이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저승이거든요. 저승이야. 어. 하지만 이 저승에서 만나게 될 나잖아. 누이를 만나게 될 나. 재회의 공간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의 꼭지가 생겨나죠. 처음에 나왔던 이에 있음에 할 때 이라고 하는 공간이랑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미타찰이라고 하는 공간 있죠. 그죠? 아까 우리 체크했어요. 이승이지만 이별의 공간인 거고 저승이지만 재회 만남의 공간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공간이 대립적 이미지의 공간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걸 왜 썼겠어? 대립적 이미지의 공간은 나도 미타찰 가면 만날 수 있구나. 재회의 소망, 기대와 소망을 드러내기 위한 거야. 자, 이런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니까 뭐가 되는 거야?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라고 얘기하죠.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됐죠? 결국 난 이 말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이거 얘기하면 나 수능 공부할 때도 이 문장 그대로 공부했었어요. 슬픔의 종교적 승화라는 말 써요. 근데 이게 이 승화라고 하는 말을 너네가 잘 납득을 못해요. 이 승화라고 하는 개념이 엄청 고차원적인 단어예요. 승화가 뭐냐면 하나의 감정, 어떤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바꾸되 그 감정을 좀 더 증폭시켜서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올리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승화라고 얘기하거든. 이거 보통 고차원적인 단어가 아니야. 그냥 쉽게 가자고.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되는 거라고. 그렇죠? 종교를 통해, 그렇죠? 이렇게 돌을 닦겠다고 얘기했잖아. 어.
종교적 또는 구도적이라는 말 쓰기도 해요. 도를 구한다고. 그렇죠? 자세를 통해 라는 말을 앞에 붙일 수 있죠.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다. 됐나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슬픔의 종교적 승화라는 말을 그대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본 것만 하더라도 지금 한 15년 이상 써먹은 말이야. 내가 본 것만 해도 지금.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너무 진부해요. 종교적 승화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조금씩 바꿔보려고 시도들이 보인단 말이지.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말로 바꿔볼 수도 있다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화자의 정서가,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나오잖아. 처음에는 그냥 가장 단순한 단어로 그냥 정리해보면 슬픔이었다고. 근데 의지가 되는 거잖아. 그죠? 슬픔에서 의지로 정서나 태도가 변했다. 라는 거 정도까지 체크해주면 되겠죠. 짧아. 근데 갈래적 특성이나 상징적 표현이나 이런 표현상의 특징들이 조금 심오해요. 제목매가 그래서 자꾸 교과서에 등장하고 자꾸 여러분들한테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어서 텍스트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 정도까지 일단 향가 잡아놓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시조 바로 갈게요. 자, 이 몸이 죽어가서 볼 건데 아까 우리 이제 향가에서 넘어왔을 때, 그쵸? 갈래산의 특징이 있는 거 먼저 얘기, 3단 구성에 뭐 이런 얘기만 했잖아. 근데 이제 요 안으로 들어왔을 때 조금 더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시조 갈래 특징 얘기하잖아. 어, 봐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거 하니 이렇게 읽거든요. 보통 읽을 때. 요거를 이렇게 읊을 때 있잖아. 읊을 때.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거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소 되어 있어. 그렇죠? 이렇게 착착 감기는 그 리듬이 있다고. 그게 지금 뭐가 되냐면 세 글자 네 글자 아니면 네 글자 네 글자. 괜찮습니까? 3, 4쪽 내지는 4, 4쪽의 음수율을 따르게 되고요. 괜찮습니까? 여기 문제되는 말 없죠? 우리 워낙 많이 봤던 표현이라서. 조는 그 글자 얘기는 3, 4조, 4, 4조 얘기는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그리고 방금 내가 읽을 때 이 몸이 끊고 죽어가서 끊고 무엇이 끊고 될 거 아니 이거잖아. 그러니까 호흡수가 네 번에 끊어져요. 한 단락이. 그래서 음보율. 음수율이죠. 근데 위에는 음수율. 됐죠? 이렇게 음수율과 음보율에 관련한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거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가사 할 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가사도 똑같거든. 가사도 요거 가거든. 괜찮습니까? 어, 체크되는 거랑, 그쵸? 아까 얘기했던 거로 마지막 종장의 첨번이 삼음절, 요거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고, 하나만 더 체크하고 갈게요. 시조는 지금 우리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는 사실 평시조 두 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 평시조 같은 경우에는 그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로 양반층이었다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 양반네들 얘기하는 게 뻔해요. 이 양반놈들 얘기하는 거 맨날 똑같다 그랬죠? 충성 얘기하거나 지조절개 얘기하거나 자연에서 뭐 노는 얘기하거나 뭐 효도 얘기하거나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야. 보통 그런 관념적인 주제라고 얘기해요. 관념적 주제. 대부분. 괜찮습니까? 요거 관념적 주제, 어, 충, 효, 자연 친화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마찬가지야.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점차 이제 향유층이 확대되는 거라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생겨난 게 뒤에 있는 동짓달 기나긴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평민이나 기녀층까지 확대. 괜찮죠? 음.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이번 우리 텍스트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기까지는 안 할 거지만 이게 이제 평민층이랑 이런 데까지 넓어지다 보면 이 지금 요 딱 정형화된 요 틀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 지금 요거는 되게 틀에 딱딱 맞춰서 쓴 거예요.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해가지고 요거 딱 격식을 지켜가지고. 근데 평민들은 그런 거 지키는 거 어렵잖아. 귀찮잖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냥 막 써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사설시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관념적 주제가 대부분이었고, 정형성이 있었다라는 거. 정형성. 형식이 고정되어 있었던.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후대로 가면서 점차 깨지는 모습이 나온다. 라는 것까지만. 이 시조도 사실상 내용만 가지고 체크하면 사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 시험지에 어떤 식으로 등장이 될 거냐. 쟁망매가 가, 이 몸이 죽어가서 나, 동짓달 기만기만 다 되겠지. 가나다 놓겠지. 그러면 뭐게 되겠어? 가는 나와 달리, 나는 다와 마찬가지로, 그죠? 나와 다는 가와 달리, 뭐 이거 할 거야. 어. 근데 그거 할 때 정서나, 그쵸? 주제나 이런 거는 사실상 너네가 별로 안 헷갈려요. 어. 제망매가 누이가 죽어서 슬퍼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딨어? 그죠? 뭐 이 몸이 죽어가서도 지금 정리하면 알겠지만 이거 충성심에 대한 얘기예요. 지조절개에 대한 얘기야. 주제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 시험을 공부한다 치고 작품의 주제를 몰라서 에이 그건 아니지. 대신에 이제 우리가 처음 지금 정리한 이런 영역들 상대적으로 따로 체크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런 내신 시험이 아니면 중요도가 떨어지는 이런 내용들 굳이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영역들 이게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또 문제점이들이 되죠. 자, 들어갑니다. 자,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됐죠? 이게 죽어가서에다가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이게 가정한다고. 상황을 가정하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 전개함, 뭐 이렇게. 그렇죠? 내가 죽으면 무엇이 될 것이냐. 나는 뭐가 될 거냐면, 복례산 제일봉에, 복례산은 산 이름이니까 됐고요. 제일봉은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음. 복례산 가장 높은 봉우리에 낙락장송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낙락장송.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송만 제대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송, 소나무, 지조, 절개, 불변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소재죠. 그래서 백설이 만건곤 할 때, 백설은 흰 눈이에요. 그리고 백설이 만건곤이라고 할 때, 건곤. 야, 건곤 뭔지 아냐? 너네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데. 태극기 그릴 때. 모르냐? 태극기 그릴 때 우리 가운데 빨간색, 파란색 말고 그 내 귀퉁이에 짝대기 그려져 있잖아. 그거를 뭐라고 불러? 건곤감리 한단 말이야. 건곤감리. 건곤감리. 그때 건곤, 감리까지는 내가 요구하지도 않아. 건곤, 하늘과 땅이에요. 이게 하늘, 땅, 뭐 이런 그 천지를 이루는 요소들 있잖아. 그래가지고 태극기 안에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세계의 조화 뭐 이런 거야. 양의 조화와 뭐 하늘과 땅과 뭐 이런 것들의 조화와 뭐 이런 거예요. 되게 거창해요. 태극기. 그래서 그리기 어려운 거야.
여튼 백설이 하늘과 땅에 가득할 때 좋습니다. 만건곤이 그겁니다. 하늘과 땅에 그러니까 세상에 백설이 가득할 때. 야, 나무한테 있어서 백설은 뭐가 되겠어? 시련과 고난이죠. 됐습니까? 시련과 고난이 가득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독야청청이라고 하는 홀로 서서 푸르게 빛난다예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지닌 푸른 빛을 잃지 않겠다 이겁니다. 소나무의 푸른 빛을 잃지 않겠다. 라는 여기 뭐 하리라까지 있으니까 의지가 되겠죠? 는 의지적 태도가 되겠죠. 괜찮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시조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그냥 지조절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꼭 이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집어넣는 경우가 좀 있단 말이야. 요게 딱 그 시절입니다. 세조, 수양대군.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했던 그 시기에 그렇죠?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이죠. 영화나 그래서 드라마의 소재로 많이 쓰이죠. 이게 때는 말도 안 되는 거긴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련과 고난이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 사건이에요. 음. 왜? 이것과 더불어서 뭐가 이루어졌는데, 야, 세조가 왕위를 차지하자마자 했던 일이 뭐야? 신하들 다 불러가지고 조정의 대신들을 다 밤중에 출근을 시켜요. 다 출근시켜요. 야, 급한 일 있으니까 지금 빨리 출근해. 한 거야. 다들 이제 막 궁시렁궁시렁 오겠지. 밤늦게 왜 난리야? 하면서 오겠지. 들어오면서부터 일단 자기를 조금 반대하던 애들은 일단 먼저 죽여요. 문 딱 걸어 잠그고 일단 죽여요. 그리고 일단 약간 중립 기여를 놓고 있었거나, 어, 얘는 어느 쪽인지 조금 애매한데 이런 애들은 일단은 들여보내. 근데 딱 세워놓고 이제 세조가 딱 앉아있지. 그 왕좌에 앉아있지. 그럼 벌써 감이 오잖아. 너네가 신하라고 생각해봐. 딱 지가 이게 그 골룡포 입고 앉아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사단이 났구나. 그럼 이제 그때 딱 얘기하는 거야. 야, 야, 따른다. 안 따른다. 줄 서. 따른다 이쪽. 안 따른다 저쪽. 줄 서. 다 이쪽으로 가지. 그죠? 거기서 어떻게 나는 너를 안 하잖아. 나는 너를 따를 수 없다. 어떻게 하냐. 이게 백설이 만곤곤한 시대예요. 괜찮습니까? 하지만 뭐 하겠다는 거야? 독야청청하겠다. 단종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상징성이 굉장히 두드러지죠. 소나무라고 하는 자연물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강조하는 표현이 두드러지는 작품이 되는 거죠. 됐나요? 이 정도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봐봐. 와! 마찬가지로 모두로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체크했던 제막매가에서도 자연물에 빗대는 표현이 있었죠. 그쵸? 이 시에서도 자연물에 빗대는 표현이 있었죠. 단, 주의사항이 뭐야? 밑줄이 어디 쳐 있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또는 어느 부분을 지칭해서 이야기하는지가 다를 수 있어. 여기서 내가 지금 하나의 선택지를 즉석에서 만들어 보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자, 가의 잎과, 그렇죠? 떨어질 잎. 그 다음에 나의 낙락장송은 시적 대상을 자연물에 빗댄 표현으로.
뒤에 뭐 블라블라블라 효과 나오겠죠?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맞을까 틀릴까? 벌써 까먹었죠? 자, 떨어질 잎과 그죠? 낙락장송이 시적 대상을 빗대요. 이거 이미 틀렸어요. 음. 낙락장송은 지금 화자 자신을 빗댄 거야. 내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시적 대상은 상대방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제망매가에서 떨어질 잎은 시적 대상이 맞지. 누이에 대한 이었잖아, 시 자체가. 그죠? 화자가 누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작품이었다고. 그러니까 화자는 나인 거고 시적 대상은 누이였단 말이지. 근데 이 시에서는 화자가 나야. 괜찮습니까? 화자가 나고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지닐 것이냐가 주된 중심이 되는 거지. 어떤 대상에 대한 정서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시적 대상을 꼭 짚어야 한다면 단종에 대한 충성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근데 낙락장성이 단종은 아니잖아. 괜찮죠? 다른 거죠.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함정을 파겠지. 판다면. 그러니까 와 달리 됐죠? 가와 나는 모두 이 영역이 난이도가 생기는 이유가 이겁니다. 진짜 대충 생각하면은 다 맞아요. 대충 보면은 뭐,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그냥. 근데 따져 보면은 아니라는 거죠.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거.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런 시들이 조선 초에는 좀 있었다면 이렇게 뒤를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점점 바뀌어요. 동짓딸 기나긴방. 황진이가 썼어요. 기녀시조입니다. 기녀시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나 이별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일상적 주제. 아까 이제 우리 양반네들이 썼던 관념적 주제라고 하는 말이랑 어, 반대되는 단어를 굳이 뽑아내보자면 일상적 주제라는 걸 써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것도 있어요. 이게 또 이제 꼭 딴지 걸어요. 보시면 여기 여기도 춘풍 있는데요. 막 이런 사람 꼭 있는데 기녀시조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순 우리말을 주로 많이 써요. 그 위에 방금 전에 우리 봤던 거 있잖아. 그렇죠? 낙락장송, 만건곤, 독야청청 막 한자어 투성이잖아. 근데 이제 순 우리말 사용이 두드러지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보는 게 뭐냐면 여기 서리서리, 구비구비 이런 거 있죠? 음성상징.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참신한 표현 이런 얘기 하거든요. 참신한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그냥 미리 얘기해 줄게요. 이겁니다. 여기에요, 여기. 이거. 표현사의 특징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이죠. 밤. 됐죠?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잖아. 그렇죠? 시간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 관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 허리를 잘라내어가 나와요. 베어내요. 됐죠? 이거는 구체적인 걸로 바꿔준 거야. 잘라낸다. 그렇죠?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한 표현. 됐죠? 또는 관념적 대상을 객관화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죠. 같은 말입니다. 됐나? 요거를 참신한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렇죠? 이미 부재하는 시간이요. 겨울 밤이니까 엄청 길어. 쓸데없이 길어. 이미 없는데. 외로움의 시간이라고. 그래서 화자에게 있어서 부정적
의미의 시간이 된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냈다가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춘풍 이불 아래, 봄바람이 부는 이불 아래, 따뜻한 이불 아래, 됐죠? 서리서리 넣었다가, 서리서리 음성상징어, 됐죠? 서리서리 음성상징어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 그럼 이거는 재회 시간이네요. 화자에게 긍정적 의미의 시간이 되네요. 괜찮습니까? 밤이면 구비구비 음성상징어 펴리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작품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아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시간, 초장에 나왔던 동짓달 기나긴 밤이랑 종장에 나오는 어른님 오신 날 밤, 됐죠? 대립적 이미지잖아. 괜찮습니까? 대립적 이미지의 시간. 왜? 그만큼 나는 임과의 재회, 소망인 거고, 임이 없어서 지금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는 거고,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표현하는 거고, 뭐 어차피 거기서 거기죠, 정서는. 그렇죠? 표현사의 특징이 조금 주목되는 작품이고, 주제상으로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임이 없어서, 그렇죠? 임이 그리우니까, 외로우니까, 그렇죠? 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임과 오래 함께 하고 싶다. 그렇죠?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서 내용상의 특징보다는 표현 쪽에 조금 더 주목하게 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보면은 여기까지 해서 작품 세 개는 다 본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비교해 볼 수 있는 거 가라고 하는 향가랑 그렇죠? 나다라고 하는 시조랑 갈래 특징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에 나타나 있는 화자의 정서적인 측면 그렇죠? 누이가 죽어서 슬픈 거. 그 다음에 나에 나타나 있는 정서, 지조절개, 충성. 다 같은 경우에는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과 쓸쓸함, 그리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제나 정서상의 특징으로 비교하거나 서로 묶거나 할 수도 있는 거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가 짧기 때문에 그죠? 개별 텍스트에 대한 질문의 깊이는 그렇게까지 깊어지기 힘들어요. 사실 그렇잖아. 이 짧은 글 안에서 요 한 작품만 가지고 뭘 얼마나 대단한 걸 묻겠어. 하지만 얘네들끼리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 선택지는 무궁무진해집니다. 항상 그렇게 접근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세 작품 봐주면 되겠네요.